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일하게 정적을 깨는 펜트하우스의 아침이었다. 3년, 정확히 정궁 95일간의 계약 결혼이 끝나는 마지막 날, 거실 한가운데에는 단출한 캐리어 하나가 주인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윤서아는 하얀색 원피스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친 채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혼 합의서. 그녀의 서명란은 이미 채워져 있었다. 지난 3년간의 고단했던 삶에 마침표를 찍는 간결하고도 무정한 필체였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자유, 혹은 적어도 이 숨 막히는 금빛 세장에서의 해방이었다. 강태주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다. JW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CEO.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감정의 동요를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하지만 평소라면 신문이나 태블릿 PC에 고정되었을 그의 시선은 오늘따라 집요하게 그녀의 캐리어와 테이블 위의 서류, 그리고 그녀의 옅은 옆모습 사이를 오갔다. 그는 커피잔을 들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짓눌렀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명했습니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당신만 서명하면 모든 게 끝나요. 위자료는 계약대로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져갈 건 저 캐리어 하나뿐이에요.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했다. 지난 3년간 이 남자의 아내로 살면서 그녀는 모든 감정을 소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마지막 의무감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펜을 들기를 기다렸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태주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윤서아라는 세 글자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3년 전 각자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관계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켜 회사를 완벽하게 상속받아야 했고, 그녀는 쓰러져가는 아버지의 회사를 지킬 돈이 필요했다. 완벽한 거래였다. 감정은 사치이자 불필요한 요소라고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이 무미건조한 공간에서 그녀가 숨쉬는 소리, 그녀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녀가 정원에 물을 주는 뒷모습이 그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 계약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보냈다. 아니,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가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다시 감옥이 될 터였다. 그녀 없는 삶을 그는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의 자존심, JW 그룹의 총수라는 지위가 가지 말라는 말을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했지만 뱉어내지 못하게 막았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감정도 없어 보였다. 그가 매달린다면 그녀는 경멸할 터였다. 그렇게 끝내고 싶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나왔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3년 동안 당신에게 나는 정확히 무엇이었지? 계약서상의 남편이었죠. 서아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아내였고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어요. 이제 계약이 끝났을 뿐이에요. 그 차가운 대답이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다. 태주는 그녀가 자신을 단 한순간도 남자로 보지 않았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서아가 캐리어를 향해 몸을 돌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태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흣! 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강태준 씨? 서아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태준은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말았다.
값비싼 슈트가 구겨지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육체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소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냉정한 가면을 쓰고 있던 남자가 지금 그녀의 발밑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태준 씨, 정신 차려요. 그녀의 계획, 그녀의 자유, 그녀의 결심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왜 이래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연기인지 판단할 겨를도 없었다. 남자의 고통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벨 19를 눌렀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펜트하우스의 주소를 외쳤다. 그녀는 이 남자를 증오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3년간 한 공간에서 지낸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조금만 참아요.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그녀가 그의 어깨를 흔들며 외쳤다. 태주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시야에 자신을 보며 절박하게 외치는 서아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동자에 그가 그토록 바랐던 걱정과 동요가 담겨 있었다. 그는 쓰러지기 직전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계약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 없었다. JW 그룹을 이끌며 수많은 위기를 넘겨온 그의 머리가 본능적으로 최악의 그리고 가장 절박한 수를 생각해냈다. 그의 이성은 미쳤다고 소리쳤지만 그녀를 잃는다는 공포가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는 고통을 연기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자신의 비겁한 영이 때문이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서아의 팔목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서아가 숨을 멈추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가지 마. 태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서아는 그 눈물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다. 3년간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남자. 강철 같던 강태준이 울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이성적인 의심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절박함은 너무나도 진실하게 다가왔다.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가 두 사람의 발치에서 처참하게 구겨졌다. 그녀의 마지막 날, 그녀의 자유는 그렇게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그의 절박한 연극 앞에 무기력하게 발목 잡혔다. 구급대원들의 요란한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기 시작했다. 서아는 자신이 지금 어떤 함정에 빠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쓰러진 남편의 손을 마주잡고 있었다. 그녀의 캐리어는 현관문 앞에서 외롭게 남겨졌다. 강태준은 의식이 흐려지는 척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설령 그것이 가장 비겁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녀를 떠나보낼 수 없었다. 계약은 끝났지만 그의 집착과 사랑은 이제 막 시작이었으니까. 병원 특실의 공기는 무겁고 인공적이었다.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심박 측정기 소리가 윤서아의 신경을 옥죄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뒤바뀐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불과 24시간 전 그녀는 자유를 향한 마지막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강태준 회장의 병간호를 하는 헌신적인 아내가 되어 병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캐리어는 비서가 다시 펜트하우스로 가져다 놓았고 이혼 서류는 강태준의 서류 가방 어딘가에 처박혔다. 모든 것이 원점, 아니 그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는 충성심 강한 태준의 그림자였다. 사모님,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시는 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배어 있었지만 서한은 그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 역시 이 거짓 연극의 공범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회장님은 괜찮으신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쇼크성 심근증이라고 합니다.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스트레스. 그 단어가 서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의 이혼 통보, 그녀의 냉담한 태도, 그녀가 떠나려 했던 그 마지막 순간이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일까? 저 때문인가요? 그녀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침묵이 긍정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을 그녀에게 안겨주었다. 회장님께서 최근 회사 일로도 힘드셨지만 사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가장 크게 마음 쓰셨습니다. 사모님이 떠나시는 걸 견딜 수 없어 하셨습니다. 김 비서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말했다. 태준이 힘들어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서한은 눈을 감았다. 죄책감이 안개처럼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든 척하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저토록 강하고 오만하던 남자가 이렇게 무력하게 누워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3년 전 그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처리되고 사채업자들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때였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JW 그룹의 강태준을 찾아갔다. 그의 집무실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차갑고 거대했다. 그는 젖은 생쥐꼴인 그녀를 앉혀두고 서류를 검토했다. 감정이라곤 한치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윤 사장 따님이라. 공영에 처한 건 알겠소. 그리고 그는 본론을 꺼냈다. 3년, 내 할아버님의 유언을 이행하려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필요하오. 3년간 내 아내 역할을 해준다면 윤 사장 부친의 빚은 물론이고 재기할 자금까지 지원하지.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단, 감정 교류는 없을 거요.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요. 서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존엄성을 팔아 가족을 구했다. 결혼 생활은 계약서의 조항만큼이나 냉혹했다. 그들은 쇼윈도 부부로 완벽하게 기능했다. 공식 석상에서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펜트하우스에 돌아오면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식사는 거대한 식탁양 끝에서 말없이 이루어졌다. 그는 일에 미쳐 있었고 그녀는 정원을 가꾸거나 온라인으로 미술사 강의를 들으며 보이지 않는 감옥의 시간을 견뎠다. 그녀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서한은 기억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보았다. 결혼 1년차 겨울, 그녀가 독감에 걸려 며칠을 알아누웠던 적이 있었다. 모두가 잠든 새벽, 타는 듯한 갈증에 눈을 떴을 때 머리맡 탁자의물과 해열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당연히 가사 도우미가 챙겨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태준의 서재 휴지통에서 그녀가 복용한 것과 똑같은 약 상자를 발견했다. 그는 약국에 다녀온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또 한 번은 그녀가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와 정원에서 몰래 울고 있던 밤이었다. 사업 재기에 실패하고 술에 취한 아버지가 그녀에게 네가 팔려간 돈이라며 원망을 쏟아낸 날이었다. 그녀는 소리 죽여 울었고 한참 뒤 고개를 들었을 때 2층 서재 창문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태준의 실루엣과 마주쳤다. 그는 내려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때 그녀는 그 시선을 감시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눈빛은 감시가 아니라 혹시 연민이었을까? 그때였다.
침대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아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태준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는 산소 호흡기를 쓴 채 힘겹게 그녀를 찾았다. 당신 깼어요? 소아가 급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다. 물론 완벽한 연기였다. 나 왜 여기 있지?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쓰러졌어요. 병원이에요. 태준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연극을 눈치채지 못했음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곁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다시금 절박한 연기를 이어갔다. 서류, 서명. 그가 중얼거렸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몸부터 챙겨요. 그녀가 그의 팔을 잡았다. 태준은 그토록 원했던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짐짓 고통스러운 척 눈을 감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펜트하우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약하게. 가지마. 그가 애원했다.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제발 내 곁에 있어줘.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지 알았다. 하지만 그는 이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의 죄책감을 이용하고 그녀의 동정심에 기댔다. 그녀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는 기꺼이 악역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아는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알던 강태준은 이런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결코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무언가를 애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3년간의 냉정함 뒤에 숨겨진 이 절박함은 무엇일까? 그녀는 뿌리쳐야 할 손을 참아 뿌리치지 못했다. 그녀의 자유는 다시 한번 유예되었다. 병실의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거짓된 시간은 그렇게 연장되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가 되었다. VIP 병실은 세상의 모든 소란과 격리된 듯 고요했지만 윤서아의 마음속에는 의혹의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처음의 충격과 죄책감이 가라앉자 냉철한 관찰력이 고개를 들었다. 모든 것이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어긋나 있었다. 가장 먼저 이상한 점은 주치의인 최 원장이었다. 그는 태준의 오랜 친구이자 병원장이었지만 그의 태도는 의사라기엔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회장님은 천운을 타고나셨습니다. 이 정도 스트레스에 이 정도로 버티시다니. 그는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과장된 몸짓으로 웃었다. 하지만 서아가 태준의 정확한 검사 기록이나 심전도 차트를 요구할 때마다 교묘하게 말을 돌렸다. 아이고 사모님, 그런 복잡한 의학 용어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저 회장님 곁을 지켜주시는 게 최고의 처방이죠.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서아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김 비서의 불안정한 태도 역시 의심을 키웠다. 그는 헌신적으로 태준을 보좌했지만 서아의 눈을 피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그는 복도에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를 낮췄고 누군가 병실 근처에 오기만 해도 화들짝 놀랐다. 어젯밤 서아는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김 비서가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박 전무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회장님은... 그는 서아의 기척을 느끼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박 전무, 강태준의 사촌이자 JW그룹의 최대 정적 박민혁이었다. 그리고 가장 큰 증거는 강태준 그 자신이었다. 그는 서아가 병실에 있을 때는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미약한 신음만 내뱉었다. 하지만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숨겨둔 태블릿 PC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가 들어서는 소리에 그는 황급히 기기를 침대 시트 밑으로 숨기고 다시 고통스러운 환자 연기를 시작했다. 또한 그가 힘이 없다며 떨어뜨린 물컵을 잡으려 뻗은 손은 병약한 사람의 것이라기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힘이 넘쳤다. 서아는 깨달았다. 자신은 속고 있었다.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려던 찰나, 병실 문이 예고 없이 열렸다. 화려한 꽃바구니를 든 남자가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박민혁이었다. 이런 태준아, 네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눈은 탐욕스럽게 병실 안을 훑었다. 그는 태준의 가장 큰 약점을 잡았다는 듯한 희열을 감추지 못했다. 재수씨, 그간 고생 많았겠네. 우리 태준이가 워낙 일에 미쳐 살아야지. 박민혁은 서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가볍게 목례로 대신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민혁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는 태준이 계약 결혼으로 들인 이 여자를 그저 장식품 정도로 여겼다. 그런데 타이밍이 참 절묘하군. 민혁이 태준의 침대맡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다음 주에 있을 임시 주주총회 말이야. 네가 추진하던 그 대규모 M&A 건. 네가 없으면 어그러지기 십상인데. 태준이 힘겹게 물론 연기였다. 눈을 떴다. 형님, 회사 일은 걱정 마시죠. 걱정을 안 하게 생겼나? 이사회가 자네의 건강 상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어. 리더가 자리를 비우면 회사는 흔들리는 법이지. 박민혁은 태준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자네 대신 그 자리를 잠시 맡아주는 건 어떨까? 회사가 더 망가지기 전에 말이야. 그것은 노골적인 선전포고였다. 그는 태준의 병을 빌미로 경영권을 찬탈할 속셈이었다. 박민혁은 다시 서아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그녀를 훑었다. 듣자 하니 재수 씨와 태준이의 3년 계약, 바로 그저께가 마지막 날이었다면서? 서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가 어디까지 아는 것일까? 남편이 아픈 와중에 계약 따위가 무슨 상관이죠? 도련님이야말로 사촌 동생의 건강보다 회사 지분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군요. 서아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이 인형 같은 여자가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다. 민혁은 불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긴 쫓겨나는 것보다야 아픈 남편 옆에서 JW 안주인 노릇을 계속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지. 그는 서아를 돈에 팔려온 여자로 매도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태준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 저자의 턱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그는 환자여야만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서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었다. 아씨, 그만 하세요. 박민혁이 떠난 후 병실에는 살벌한 침묵이 감돌았다. 태준은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최악의 적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의 병을 그녀를 붙잡아두는 족쇄였지만 동시에 그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그는 이대로 누워서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연약한 환자의 가면을 벗고 서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제이바바비 그룹 총수의 냉철함만이 번뜩였다. 세화 씨, 당신이 날 도와줘야겠어. 서아는 어이가 없었다. 지금 장난해요? 이 모든 게 당신 연극이라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당신이 날 속였잖아. 태준은 그녀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냈다. 맞아. 내가 속였어. 당신을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이런 비겁한 짓까지 했어.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는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서아는 그의 갑작스러운 회복에 놀라지도 않았다. 박민혁이 M&A 건을 무산시키고 나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야. 내가 이 병실에 묶여있는 동안 그렇게 되면 재배는 저놈 소나기에 넘어가. 그놈은
괴물이야.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킬 거라고. 태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내 서재 금고. 당신 결혼 반지 뒤에 적힌 숫자가 비밀번호요. 서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 숫자가 그저 무작위 조합인 줄 알았다. 거기서 파란색 폴더를 가져와줘. 그리고 내일 오후 3시 K홀딩스 김 회장과의 미팅에 내 대신 나가줘.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대리인, 자신의 선수로 지목한 것이었다. 서하는 기가 막혔다. 자신을 기만한 남자가 이제는 자신에게 그의 제국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내가 왜 당신을 위해 그 위험한 불 속에 뛰어들어야 하죠? 우리 계약은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 말대로 계약은 끝났지. 하지만 당신은 박민혁 같은 인간이 승리하는 걸 보고 싶어? 태주는 그녀의 성정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불의를 참지 못했다. 이건 나 강태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JW에 달린 수천 명의 목숨이야. 그리고 당신 아버지를 무너뜨린 게 박민혁의 아버지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 서아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태주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그는 그녀를 붙잡기 위해 이제 그녀의 복수심까지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VIP 병실은 순식간에 전략사령부로 변했다. 윤서아는 지난 3년간의 무기력함을 벗어던지고 강태준이 건넨 파란색 폴더를 탐독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무너지기 전 그녀 역시 경영 수업을 받았던 재원이었다. 잊고 지냈던 날카로운 분석력이 되살아났다. 강태준은 침대에 상체를 기댄 채 그녀에게 K홀딩스 김 회장의 성향과 박민혁이 파고들 약점들을 브리핑했다. 그것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부부 연기가 아닌 진정한 대화였다. 김 회장은 숫자에 약한 대신 명분과 의리를 중요시하는 9세대 경영인이요. 태준이 설명했다. 박민혁은 그 점을 역이용해 이 M&A가 JW그룹의 독단적인 탐욕처럼 보이게 만들 거요. 서아가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이 조항이 문제네요. 그녀가 서류의 한 부분을 짚었다. 5조 3항, 기술 이전 관련 조항이 너무 모호해요. 박민혁이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면 김 회장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태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법무팀도 놓쳤던 함정을 그녀가 단 몇 시간 만에 찾아낸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단지 버티고 견디는 연약한 존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냉철한 분석가가 앉아 있었다. 그녀를 이런 암투에 끌어들였다는 죄책감과 그녀의 숨겨진 능력에 대한 감탄이 동시에 밀려왔다. 맞소, 그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생각이오? 서아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방어가 아니라 공격해야죠. 박민혁이 판 함정을 들여 그의 탐욕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거예요.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다음 날 서아는 병실을 나섰다. 펜트하우스에 들른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짙은 네이비색의 팬트슈트를 꺼내 입었다. 그것은 결혼 초 태준이 공식 석상에서 입으라며 사준 옷이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입지 않았었다. 그 옷은 마치 갑옷처럼 그녀의 몸에 꼭 맞았다. 그녀가 K홀딩스 미팅룸에 들어섰을 때 먼저 와있던 김 비서조차 그녀의 위압감에 순간 숨을 삼켰다. 더 이상 계약 안에 윤서아는 없었다. 그곳에는 JW 그룹의 안주인이자 강태준 회장의 대리인이 서 있었다. 콜딩스의 김 회장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강 회장이 위중하다더니 부인을 대신 보낼 정신은 있었나 보군. JW가 나를 이 정도로 무시할 줄은 몰랐네. 그 순간 박민혁이 우연을 가장해 미팅룸에 닥쳤다.
아이고, 김 회장님. 이게 무슨... 재수씨,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집안일이나 하시지. 어딜 감히... 그는 서아를 공공연하게 무시하며 김 회장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안 그래도 태준이 일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M&A 건은 도련님이야말로 비공개 미팅에 무슨 용무시죠? 서아가 박민혁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위중한 것은 연이은 도련님의 방해 공작과 내부 흔들기 때문이라는 걸 김 회장님도 아셔야 할 겁니다. 박민혁의 웃는 얼굴이 굳어졌다. 재수씨, 말 조심해. 증거도 없이. 증거요? 서아가 준비해온 자료를 김 회장 앞에 펼쳤다. 김 회장님, 지금 박 전무가 회장님께 제안한 수정안을 봐주십시오. 바로 이 5조 사망입니다. 서아는 침착하게 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K홀딩스의 기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발동되면 3년 뒤 K홀딩스의 모든 핵심 기술은 J. 벨라뷰 그룹의 자회사가 아닌 박 전무 개인이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M&A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미팅룸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박민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저 법무적... 제 아버지는 과거 박민혁 전무의 아버지 고 박진태 회장님의 계략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서아가 박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제2의 윤 사장이 나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약탈 행위가 제 남편의 회사 이름으로 벌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JW 그룹은 K홀딩스와의 동반 성장을 원합니다. 박 전무 개인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녀는 사적인 원한과 공적인 명분을 완벽하게 결합시켰다. 같은 시각 병실의 태주는 김 비서의 안경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녀가 그 함정을 찾아냈을 때도 놀랐지만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여 박민혁의 위선을 박살내는 순간 그는 전율했다. 저 여자가, 지난 3년간 자신의 그늘에서 조용히 숨죽여 지내던 그 여자가 맞단 말인가.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그녀를 비겁한 거짓말로 곁에 묶어둔 자신이 한없이 혐오스러워졌다. 그의 사랑은 자부심과 죄책감이라는 두 개의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몇 시간 뒤 서아가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K홀딩스와의 예비 합의서를 태준의 침대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김 회장님은 당신이 완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민혁 전무는 당분간 이 M&A 건에서 손떼기로 했고요. 그녀는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했다. 태준은 합의서가 아닌 그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당신...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틀렸었어. 뭐가요? 서아가 무심하게 되물었다. 당신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경탄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애써 그의 시선을 피했다. 승리의 흥분은 잠시, 다시 차가운 현실이 돌아왔다. 그녀는 이 남자의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었다. 오해하지 말아요. 그녀가 선을 그었다. 당신을 구한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를 파멸시킨 자의 아들이 내 눈앞에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걸 볼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난 더 이상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니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단순히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JW 그룹을 지키고
박민혁에게 승리했을 때의 짜릿함. 그리고 자신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저 남자의 시선.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감정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K홀딩스 합의서 사본을 구겨 불태웠다. 감히 윤서아 따위가 3년간 죽은 듯이 살던 장식품 인형이 자신의 뒤통수를 쳤다. 그는 모욕감에 휩싸였다. 강태준의 병이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여전했지만 최 원장이 철통같이 방어하는 이상 증거를 잡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공격 방향을 바꿔야 했다. 강태준의 가장 강력한 대리인이자 이제 그의 유일한 방패가 되어버린 윤서아를 무너뜨려야 했다. 윤서아에 대해 샅샅이 뒤져 3년 전부터 오늘까지 그녀가 만난 모든 사람, 통화한 모든 내역, 전부 다. 박민혁은 자신의 정보팀에게 지시했다. 그는 저 여자가 갑자기 저렇게 변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 직감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정보팀이 흥미로운 보고를 올렸다. 전무님, 윤서아가 계약 종료 일주일 전 신라호텔 커피숍에서 강 명예회장, 태준의 아버지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이 앉아있는 사진과 함께 흐릿하지만 결정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박민혁이 강 명예회장 측에 심어둔 신복이 몰래 녹음한 것이었다. 박민혁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파일을 재생했다. 그 안에는 강 명예회장의 냉혹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흔들어? 태준이가 너 때문에 약해졌어. 이 애비는 그걸 용납 못한다. 이어진 것은 돈 봉투를 미는 소리였다. 이걸 받고 조용히 사라져라. 만약 계약을 연장하려 하거나 태준이 곁에 더 머무를 생각을 한다면 내 아비 다시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다. 이번엔 내가 직접 하지. 나는 내 아들놈처럼 무르지 않아. 서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돈을 거부하고 자리를 떴다는 정황이 이어졌다. 박민혁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것은 완벽한 무기였다. 그는 이 사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더 교활했다. 그는 이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그가 통제하는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강 명예회장이 며느리에게 돈을 주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며느리가 계약 종료를 빌미로 더 큰 돈을 요구하며 강태준 회장을 협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윤서아가 K홀딩스 미팅에 나선 것 역시 회사를 장악하려는 야심으로 포장되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의 TV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다. 단독 JW 그룹 강태준 회장 왜 쓰러졌나? 계약 안에 윤서아 시아버지에게 거액 요구 정황 포착.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호텔 CCTV 사진과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었다. 아나운서는 윤서아를 남편의 병을 빌미로 경영권까지 넘보는 희대의 꽃뱀처럼 묘사했다. 그녀가 K홀딩스 미팅에서 거둔 성과는 경영진을 속이고 월권 행위를 한 것으로 매도되었다. 서아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대중이 자신을 어떻게 욕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를 얼어붙게 한 것은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강태준의 아버지, 강 명예회장이 자신을 협박했다. 자신이 떠나려 했던 진짜 이유.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려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강태준은 왜 자신을 붙잡았을까?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녀가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는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극이었다. 강 명예회장은 그녀를 쫓아내려 했고 강태준은 그녀를 가두려 했다. 그녀는 이 부자 FG 사이의 권력 게임에 끼인 하찮은 인질에 불과했다. 지난 며칠간 그와 공유했던 동지애,
그가 보여준 경탄의 눈빛, 그리고 그녀 안에서 싹트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변했다. 마침 병실을 둘러보던 태준이 화면을 목격했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김 비서, 당장 저 방송국에. 그는 소리치다 말고 화면 속에서 언급되는 아버지와 협박이라는 단어에 숨을 멈췄다. 그는 박민혁이 벌인 짓이라는 것을 즉각 알았지만 그 내용의 파급력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서아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깨진 찻잔 조각들 사이에 우두커니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호아 씨, 태준의 목소리가 잠겼다. 아버지가 정말 당신을 협박했소? 그는 이 모든 것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서아는 그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랐고 그녀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떠나려 했는지도 몰랐다. 그는 그저 자신의 소유욕 때문에 그녀를 이 지옥 같은 병실에 묶어둔 것이었다. 서아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 대신 차가운 경멸이 고였다. 이제 아셨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 아버지는 날 쫓아내기 위해 내 아버지를 담보로 협박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병든 척 연극을 했죠.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찻잔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나 하나를 두고 한 사람은 밀어내고 한 사람은 끌어당기고 정말 대단한 부자지간이네요. 그녀는 태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의 감정에 균열을 냈던 그 남자를. 당신들 강씨, 집안 남자들은 사람이 진심을 다해 지키려 했던 것들을 짓밟는 게 그렇게 재미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이나 당신 아버지나 전부 다 똑같아요. 소름 끼치게. 그녀는 태준을 그가 가장 증오하는 아버지와 같은 부류로 묶어버렸다. 그 어떤 비난보다도 잔인한 선고였다. 태준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영원히 길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병실 안의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했다. TV 속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광고 음악이 두 사람의 살벌한 침묵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바닥에 흩어진 찻잔 조각들이 그들의 관계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다. 윤서아의 마지막 말, 전부 다 똑같아 라는 선고가 강태준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아버지와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이 정확히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태준은 병실 인터폰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부를 때까지 아무도 이 병실에 들여보내지 마. 그게 누구든. 그는 통신을 끊고 서아를 향해 돌아섰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서아는 이 병실이 완벽한 밀실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이제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차례였다. 그래서 어땠어요?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증발된 듯 공허했다. 날 속이는 기분이, 내가 당신을 위해 K홀딩스에 맞서는 걸 지켜보는 게 재미있었나요? 그녀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내 아버지를 파멸시킨 집안의 아들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한 사람은 날 협박하고 한 사람은 날 기만하고. 아버지 이름 몰랐어. 태준이 버럭 소리쳤다. 내가 알았더라면 당신이 그런 수모를 당하게 두지 않았을 거요. 지켰다고요? 서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쓰러지는 연기로 병실에 날 가둬두고 그게 당신이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건 당신 아버지의 협박이랑 뭐가 다르죠? 두 사람 다 나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을 뿐이야.
당신 아버지는 돈으로, 당신은 동정심으로. 그녀의 말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완벽하게 간파당했다. 서아의 냉정한 분석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논리에,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에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 그는 침대 옆의 심박 측정기를 노려보았다. 규칙적인 삐, 삐 소리가 마치 자신의 거짓말을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거친 손길로 가슴에 붙어있던 센서들을 모조리 떼어냈다. 삐! 날카로운 경고음이 병실을 가득 메웠다. 맞아, 그가 포효했다. 다 거짓말이야. 전부다. 그는 환자복을 벗어 던지듯 침대에서 일어섰다. 그에게서는 더 이상 병약한 환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이 병원도, 최 원장도, 내 심장도 전부 내가 꾸민 짓이야. 그는 서아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그저 경멸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왜 그랬는지 알아? 그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당신이 그 빌어먹을 현관문을 나서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절규에 가까웠다. 지난 3년, 유령처럼 떠돌던 이 지옥 같은 펜트하우스가 당신이 정원에 물을 주는 소리 때문에, 당신이 밤늦게 책 넘기는 소리 때문에 처음으로 집 같았단 말이다. 그의 고백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당신이 독감으로 알아누웠을 때 밤새 당신 머리맡에서 물수건을 갈아준 게 나야.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당신이 정원에서 아버지 때문에 울고 있을 때 2층 서재에서 밤새 당신을 지켜본 것도 나라고.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하지만 가지 말라는 그 한마디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내 망할 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어. 그는 서아의 어깨를 잡은 손을 세우르르 내렸다.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건 오직 빼앗고 통제하고 이기는 방법뿐이었으니까. 그래서 난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 가장 비겁하고 쓰레기 같은 방법을 쓴 거야.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래, 난 비겁한 놈이야. 하지만 그렇게라도 당신을 단 하루라도 더 붙잡고 싶었어. 그는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가장 절박하며 가장 진실된 마음을 그녀 앞에 모두 쏟아냈다. 서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분노 섞인 고백은 그녀가 예상했던 그 어떤 변명보다도 고통스러웠다.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녀를 껴안는 동시에 상처 입혔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지만 배신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당신의 사랑은, 그녀가 차갑게 속삭였다. 감옥이랑 똑같네요, 강태준 씨. 숨이 막혀요. 진실이 모든 것을 드러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의 거짓말, 그의 아버지의 협박, 박민혁의 계략, 그리고 그녀의 상처. 모든 것이 뒤엉켜 거대한 늪이 되었다. 서아는 소파에 놓여있던 자신의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이제 정말 갈게요. 그녀가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번엔 심장이 멎는 연기, 더 이상 소용없을 거예요. 그녀의 손이 문고리에 닿았을 때 태준의 지친 목소리가 그녀의 등을 붙잡았다. 지금 이 문을 나가면 당신은 대한민국 전체가 욕하는 꽃뱀이 되는 거야. 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현실만을 말했다. 박민혁이 그렇게 만들었고 내 아버지는 그걸 방관할 테니까. 당신은 K홀딩스 건을 성공시킨 공로자가 아니라 남편의 뒤통수를 치고 회사를 삼키려 한 악녀가 되는 거지. 그는 서아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고 나도 모든 것을 잃어
박민혁이 유일하게 승리하는 엔딩이야.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박함이나 연기가 없었다. 오직 냉철한 현실, 인식만이 남아있었다. 내 거짓말은 끝났어, 서아 씨. 하지만 저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어. 당신 정말 이대로 도망칠 거요? 서아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굳어졌다. 그녀는 또다시 갇혔다. 이번에는 그의 거짓말이 아닌 잔인한 진실에 의해 윤서아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다. 강태준의 마지막 말은 거짓말이 아닌 냉혹한 현실이었다. 그녀가 지금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박민혁과 강명예 회장이 만들어낸 꽃뱀 프레임에 갇히게 될 터였다.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아니,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처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맹세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배신감이나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가 뭘 하면 되죠? 그것은 용서의 언어가 아니었다. 동맹의 언어였다. 태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투지를 읽었다. 내 옆에서 함께 싸워줘. 그가 말했다. 바로 그 순간 김 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들어오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김 비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명예 회장님께서 박전무와 공식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방금 긴급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떴습니다. 스캔들에 경로한 강 명예 회장이 아들을 용서하는 대신 아예 내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노니 차라리 야심만만한 조카 박민혁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이었다. 안건은 단 하나, 현 CEO 강태준의 건강 문제 및 도덕적 해이에 따른 해이만이었다. 태준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셨군. 그의 거짓말이 최악의 적들에게 최강의 무기를 쥐어준 셈이었다. 병실은 순식간에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병원복을 찢듯 벗어던지고 김 비서가 가져온 슈트로 갈아입었다. 그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48시간. 지금부터 방역에 들어간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주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한은 그들의 핵무기를 준비했다. 그녀는 지난 3년간의 결혼 계약서 원본, 강 명예회장의 협박이 담긴 원본 음성 파일, 그리고 K홀딩스 건에 대한 박민혁의 횡령 시도 증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결전의 날. 주주총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 위에는 강 명예회장과 박민혁이 나란히 앉아 비통한 표정으로 회사의 안정을 걱정하고 있었다. 박민혁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속여 시장을 기만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서아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저 여자에게 휘둘려 회사의 공금을 그때였다. 총 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완벽한 슈트 차림의 강태준, 그리고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네이비색 팬트 슈트를 입은 윤서아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장내는 술렁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박민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었다. 태준은 단상으로 직행해 박민혁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박민혁 전무의 말은 일부 맞습니다. 총 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저는 제 건강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단 한 사람, 제 아내를 잃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사적인 잘못이며 CEO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박 전무가 이 스캔들을 터뜨린 이유, 그리고 제 아버지가 저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 제 사적인 잘못과는 차원이 다른 탐욕과 부패 때문입니다. 그가 서아에게 손짓했다. 서아가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녀는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박민혁 전무는 저를 꽃뱀이라 불렀습니다. 그녀가 박민혁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강 명예회장님은 제가 제 아들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하셨죠. 그녀는 강 명예회장을 바라보았다. 제가 왜 강태준 회장을 떠나려 했는지 그 진실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연결했고 병실을 넘어 총회장 전체에 강 명예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아비 다시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다. 이번엔 내가 직접 하지. 주주들은 경악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명예회장이 며느리를 상대로 이런 추악한 협박을 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서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K홀딩스 관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은 박민혁 전무가 제 남편의 M&A를 방해하고 K홀딩스의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자료입니다. 그녀가 조목조목 그의 횡령 시도를 증명해냈다. 이것이 강 명예회장님과 박 전무가 말하는 회사의 안정입니까? 그녀가 주주들을 향해 외쳤다. 과연 누가 JW 그룹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두려워 어리석은 거짓말을 한 제 남편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탐욕과 구시대적 오만함으로 며느리를 협박하고 회사를 좀먹는 저 두 사람입니까? 그녀의 외침은 모든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곳곳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박민혁 물러나라. 강 명예회장은 사퇴하라.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박민혁 전무에 대한 해임안과 강 명예회장의 모든 경영 자문직 박탈에 대한 긴급 동의안이 상정되었다. 결과는 압도적인 가결이었다. 박민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강 명예회장은 태준을 그리고 서아를 마치 처음 보는 존재들처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군 채 스스로 총회장을 걸어나갔다. 폭풍이 지나갔다. 태준과 서아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단상 위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승리했다. 회사를 지켜냈다. 태준이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그를 바라보았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물리쳤지만 정작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거짓말과 상처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주주총회장을 빠져나와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뒤흔드는 폭풍의 중심에 섰던 두 사람은 이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듯 지쳐 보였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겼다. 하지만 그 승리는 그들을 갈라놓았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 강태준의 거짓말, 그리고 윤서아의 깊은 상처는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남아있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 며칠 전 그날 아침의 풍경이 그대로 펼쳐졌다. 서아가 떠나기 위해 싸두었던 단출한 캐리어, 그리고 김 비서가 주워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둔 구겨진 이혼 합의서.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날의 아침이 유령처럼 그들을 맞이했다. 서아는 캐리어 손잡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 명예회장도 박민혁도 그리고 강태준도. 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끌어내렸다. 그는 테이블로 다가가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서명, 그리고 비어있는 그의 서명란. 그는 펜을 들었다. 주주총회에서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난 내 사적인 잘못이라고 했어. 하지만 틀렸어. 그건 잘못이 아니라 당신을 기만한 죄였어. 그는 서아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당신 아버지를 협박한 내 아버지와 난 결국 똑같은 짓을 한 거요. 방식만 달랐을 뿐이지.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뼛속까지 아픈 자기 혐오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왜 그토록 떠나려 했는지 난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했어. 이 집은 당신에게 숨막히는 감옥이었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그 감옥의 간수가 되려 했소. 그의 손이 움직였다. 강태준. 그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란에 망설임 없이 적어 넣었다. 그는 이제 법적으로 완벽해진 이혼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당신은 이제 자유요. 그가 말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진실된 속죄였다. 그녀를 잃는 것이 두려워 이 모든 연극을 시작했지만 이제 그는 기꺼이 그녀를 놓아주기로 했다. 그것만이 그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진심이었다. 박민혁도 내 아버지도 더 이상 당신을 해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요. 그는 그녀의 안전을 약속했다.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잖아. 가도 좋소. 아니, 가야만 하겠지.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저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소리를 그는 견뎌내야만 했다. 서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증표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JB그룹의 오만한 CEO도 절박하게 연기하던 환자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채 자신의 가장 큰 잘못을 인정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통제하는 사랑이 아닌 놓아주는 사랑을 배운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다. K홀딩스 건을 브리핑하던 그의 날카로운 지성,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경탄 어린 눈빛, 나는 비겁한 놈이야 라고 절규하던 그의 고통, 그리고 주주총회장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기꺼이 자신과 함께 진실의 편에 섰던 그의 용기.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증오했던 것은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던 거짓과 통제라는 껍질이었음을. 서아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그녀가 서명란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떠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아는 그 서류를 반으로 찢었다. 아씨,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떴다. 그녀는 찢어진 서류를 다시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찢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계약의 종언을 상징하는 종이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무력하게 흩어졌다. 태준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 지금 무슨... 이 서류는... 서아가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분노가 없었다. 아주 옅은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3년 전에 윤서아에게나 필요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빚에 묶여 도망쳐야만 했던. 그녀는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발로 섰으니까. 그녀는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강태준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계약상의 부부나 쇼윈도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강태준과 윤서아로.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그가 자신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렸다. 태주는 몇 초간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터져나오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거짓 연극이 아닌 진심이 담긴 첫 번째 포옹이었다. 6개월 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많이 변해 있었다. 쇼윈도 부부의 상징과도 같았던 거대하고 차가운 대리석 식탁은 사라지고 따뜻한 원목으로 만든 둥근 식탁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저녁 6시, 아직 해가 지기도 전인데 태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넥타이를 푼 채 재킷을 팔에 걸치고 있었다. 나 왔소. 그는 서재가 아닌 정원으로 향했다. 서아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약꽃들 사이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창문 뒤에서 그녀를 훔쳐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 따뜻한 차가 담긴 머그잔을 건넸다. 오늘 박민혁이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소. 아버지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시기로 했고 서아가 책을 덮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군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보다가 물었다. 저녁은 뭐 먹을까요? 그 질문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평화롭게 들렸다. 태준이 웃었다. 지난 3년간 그가 지었던 그 어떤 미소보다도 편안한 미소였다. 글쎄, 오늘은 내가 해볼까? 김 비서한테 레시피를 받아오긴 했는데. 서아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계약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사랑은 이제 막 저녁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